낮겠죠, 작년보다는. 네. 작년도에는 뭐 워낙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고 거기 이제 뭐 전쟁 이슈가 이제 끼어진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바빴잖아요. 긴축 모드로 이제 긴급하게 전환이 됐었고 올해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면서 경기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으로는 다들 보고는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선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과다한 침체만 되지 않고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눌릴 정도의 얕은 침체 이 정도를 이제 이 정도가 가능하다면 주가가 이제 선행해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 선택은 좀 잘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산업들이 올해가 작년보다는 이익이 이제 감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안정적인 업체들 만약에 이제 또 오히려 이익이 거꾸로 올라가는 회사들이라면 그건 뭐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한병화 이사님 하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이런 그린 산업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한 좀 전망도 비슷하게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탁월하다. 이쪽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침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업종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뭐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다 이제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 받는 영향보다 더한 것을 EU와 미국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IRA 그리고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리파워 EU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들이 다 확정이 돼서 입법화가 이제 각 세분화서 또 되면서 돈이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뭐 수요 감축이라든지 뭐 단가가 오히려 수요가 감축하니까 떨어지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가격 하락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쪽은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의 재정이 메워지면서 보조금을 이제 쏟아부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린 산업 전체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반짝반짝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큰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는 에너지에서 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개체들이죠. 물론 이 그린 산업 안에서도 뭐 짧은 업황 그리고 1년, 2년, 장기 업황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 산업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봐야 되겠죠. 전기차와 배터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차 산업은 뭐 우리가 뭐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고 뭐 테슬라라는 원탑이 있고 나머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따라가는 입장, 뭐 따라가는 정도는 웬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특출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배터리는 이제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배터리는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로 지금 이미 뭐 확정이 됐고 대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사실 큽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많이 뻗어나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기차 회사들, 현대기아차한테는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꼭 좀 챙겨봐야 될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어떤 이런
경쟁 구도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의 역할보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이고 과점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하고 긴 장기 계약들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상태. 이게 약간 개념이 그 배터리 업체들은 이거를 뭐 현기차에 팔든 테슬라에 팔든 뭐 폭스바겐에 팔든 상관없으니까 그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고 전기차 시장은 그런 개념일까요? 글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중장기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전기차 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보다 배터리 시장의 경쟁 강도가 조금 더 낮죠. 아,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는 테슬라라는 원톱이 있고 중국의 업체들이 워낙 지금 세게 치고 올라오는 상태이고 전기차도 뭐 중국의 그 도전이 즉 배터리 부분도 뭐 큽니다만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뭐 우리 업체들을 따라올 만한 회사들을 당분간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쪽이 전기차 시장보다는 경쟁강도 좀 더 낮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전기차를 좀 여쭤보면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의 뭐 펀더멘털 문제로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향후에 그 다른 뭐 GM이라든지 그런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이 격화될 때 이 테슬라가 이제는 원톱의 그 지위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테슬라의 전기차분 원톱의 지위는 당분간 뭐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경쟁력이 뭐 BYD가 워낙 많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뭐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워낙 오랜 시간을 자기가 원탑으로서의 그 누려왔던 그런 경쟁력의 누적은 당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안 좋았던 뭐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이슈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가지 트위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너무 잦은 설화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도 주식들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모델들, 매스 모델이 출현하지 않으면서 성장성이 단기간에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도의 주가에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내년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20배 근처 이렇게 떨어졌고 물론 예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은 뭐 한 30배 근처라고 보여져요. 근데 테슬라 정도의 위상이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근처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크게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델 Y 다음에 아주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매스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준비 중인 사이버 트럭 있죠.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마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올 한 하반기 정도부터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아주 큰 물량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들은 아마 내년 정도부터일 거고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요? 텍사스의 공장 또 증설을 또 뉴스화가 됐죠. 한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게 이제 그 모델 Y의 생산과 아마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중장기 비유는 좀 좋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전기차 시장 초기에 누렸던 그런 어떤 하이 밸류에이션 그거는 이제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성장 초기를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차들이 팔리면서 기저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는 낮아집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전기차가 아마 글로벌리 한 거의 연간 한 1,000만 대 가까이 팔렸을 거예요. 성장률이 작년도가 한 60%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일어났는데 올해는 저는 한 20%대의 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연평균 한 20% 근처가 2030년까지는 성장할 거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는 것처럼 뭐 전기차 그 PER이 뭐 50배, 60배, 100배 이런 시대는 이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뭐 완전한 성숙은 아니겠지만 이제 성숙에 조금씩 다가가고 뭐 성숙을 가려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있어요. 되는데 초기 시장의 고성장기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고 그거는 이제 주요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으로 따지면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네. 이미 뭐 20-30%대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11월, 12월은 뭐 거의 40%, 50% 육박했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보조금 축소 전에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긴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 이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기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아이고 그래 뭐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뭐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업체들의 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무슨 문제야? PER 이런 건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올해 실적이 어떻고 내년 실적이 어떻고 이 회사의 그 기술적인 경쟁력이 어떻고 그래서 이 회사가 시장 성장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싼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점검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원톱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고 가격은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폭발적인 성장은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럼 뭐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거니까요. 네. 이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이사님의 뷰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분야는요. 아까 이제 중국과의 경쟁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IRA가 표방하는 게 중국 업체들을 좀 될 수 있으면 배제하자 이런 이제 흐름이고요. 미국 현지의 생산 체제를 갖추자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업체들은 안 그래도 거기에 이미 이제 진출하려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고 규모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전기차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뭐 최우선적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입장이고요. 중국 업체들도 일부 업체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좀 뭐 성과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지엽적인 것 같고요. 중국 회사들이 뭐 만약에 들어가서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걸 견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그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업체들은 어쨌든 중국 업체들로부터의 경쟁을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칼을 미국 정부가 대신 휘둘러 주고 있다. 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IRA식으로 유럽 영내 업체들을 좀 우선시하자 이런 업체들이 이런 그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는 좀 미리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중국 회사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죠. 유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뭐 유럽에도 우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일부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지금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국제 정치적인 면 말고 기술력적인 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기술력은 원래 우리 업체들이 훨씬 더 높았고요. 훨씬 더 높았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따라왔죠. 따라와서 지금 뭐 CATL의 기술력은
우리 업체들 못지않고요. 뭐 일부 그 LFP라든지 또는 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소디움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기술 개발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조금 더 앞서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투탑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해가 한국. 네. 이제는 웬만한 그린 산업은 네. 중국이 전 세계 원탑이에요. 예, 그건 뭐 배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나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 산업이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뺏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IRA가 강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아, 반도체도 그렇고 그린 산업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예. 반도체는 뭐 지금 뭐 효과적으로 좀 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린 산업은 이미 중국이 원톱입니다. 예,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은 그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그린 산업 쪽 투자하려고 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흐름이 이제 IRA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네.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이제 제일 수혜를 입는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죠.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다고요? 그럼요. 예,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그동안 길을 못 펴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시장을 중국을 저대로 놔두게 되면 중국이 네. 그 오히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한국 업체들이 수혜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이 가서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 2차 전지 산업이 그 반도체를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그건 제가 레이징한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의존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게 돼 있는 그런 경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배터리라는 산업이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완성차 회사들하고의 협력으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026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와, 그 정도구나. 네,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리 업체들도 뭐 그래도 다 합쳐 보면 아마도 그 당시 그쯤 되면은 한 30-40% 이상은 점유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2035년까지는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우리가 한쪽 성장 엔진만 가지고 있다가 양쪽의 성장 엔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 산업에도 셀, 소재, 장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특별하게 좀 더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업체마다 다 다르고 네. 그 사이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장비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성장 초기에 이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장비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크레딧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재하고 그 최종단의 셀 메이커들의 가치가 제일 크죠. 네. 가치가 제일 큰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우리 셀 메이커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JV를 맺고 있단 말이죠. 완성차 업체들과 네.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다른 완성차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업체들보다는 소재나 부품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개념이지 뭐 세일하고 소재를 따로 떼서 네가 더 좋다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그 소재단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이거 괜찮다 하는 기업이 좀 있으실까요? 작년까지는 양극재 회사가 워낙 좋았잖아요. 양극재. 양극재에 대한 특히 이제 뭐 그 삼원계에서 고용량을 내는 배터리용 양극재가 우리 업체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또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고요. 밸류에이션들이 충분하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 회사들은 여전히 이제 견조는 하겠으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얼마나 크게 더 애드가 될지는 사실은 그거는 전기차 판매,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좀 봐야 됩니다. 유럽은 올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주요 국가들, 독일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보조금이 낮아졌어요. 올 초부터.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많이 팔렸고 올해는 아마 그래서 10%대의 성장을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금 부진하게 되면 뭐 거의 로우 싱글 정도의 성장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유럽 쪽은 뭐 별로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올해 이제 IRA가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40% 남짓 근처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전기차가 팍팍 팔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양극재 회사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는 소재 회사들 중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 증설이 되는 첨보라는 회사가 좋죠. 예, 하반기에 그 전액에 첨가되는 특수 첨가제인 F제네질의 생산 능력 증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거의 한 몇 배 수준으로 하반기에 이제 증설이 되고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큰 폭으로 다른 이 첨가 소재들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소재주 중에서는 이 첨보의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관련 뭐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좀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많이 빠지고 또는 충분히 빠져서 앞으로 올해 이익이 좀 덜컹거려도 올해는 이제 소재 가격도 원재료 가격도 좀 하락을 했고 환율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실적이 사실은 작년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 소재 회사들이. 근데 이제 성장률 면에서 아마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진 회사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업체들은 사실은 적당한 PER은 20배에서 30배 사이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네. 성장률이 한 20% 근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보다 현저하게 낮다. 예를 들어서 뭐 10배 초반이라든지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사셔도 무방하죠. 네. 예, 뭐 전기차 시장이 좀 덜컹거리나 하더라도 뭐 크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지는 않고 한 2, 3년 뭐 짧게는 1년 이상 기다리면 뭐 한 20% 성장 뭐 내년에 또 해버리면 훨씬 더 싸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지 않다가 새롭게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그 동국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의 소재 니켈 동강판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라인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 공시를 했었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관련 매출액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좀 선점하는 뭐 또는 이제 동원 시스템 같은 회사가 있죠. 그 회사도 이제 원래는 음식료 패키징 회사인데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는 자기들이 하는 패키징 소재 중에서 알루미늄 박 요걸 이제 박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음극박은 이제 전지박 그 구리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극이고 알루미늄 박은 이제 알박은 양극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요 사업을 이제 동원 시스템스가 이제 작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근데 매출액이 굉장히 작았어요. 올해부터 이제 좀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좀 더 스터디를 좀 더 하셔가지고 소재주 안에서도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내는 좀 수고스러운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그 2차 전지 산업으로 변화하는 기업 중에서
그 포스코 홀딩스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철강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그게 되냐. 그래서 혹시 포스코 홀딩스도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포스코 홀딩스는 네. 그러니까 포스코의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죠.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가치는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주사에 대한 그 이중 상장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포스코가 포스코의 이름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소재들, 광물의 리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물들에 대해서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미래에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죠. 그래서 관심을 그쪽은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을 하실 때는 꼭 그 부분을 따로 떼서 가치를 한번 판정을 해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포스코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좋으나 네. 본업인 철강 음.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의 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그런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한번 따져보셔야죠. 예, 만약에 기존 본업인 철강 비즈니스에서 얘네들이 앞서서 탄소 감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철강 어차피 써야 되니까 미래 철강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올라온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또 다르겠죠. 다른 얘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가치까지 더 애드가 돼서 주가가 위로 쭉쭉쭉 뽑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법에 달려 있어요. 수소 환원 제철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들리네요. 중장기적인 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좀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듯하면서도 최근에 뭐 이렇게 책이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또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와 석유에너지의 시대를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항상 책이 나오고 뭐 이런 이유는 그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나가고 있죠. 석유뿐만 아니고 네.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전환될 그 끝나가고 이미 있었는데 목줄을 잡고 이제는 끝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작년에 이제 2개가 생겼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리파워 EU, IRA 요 2가지입니다. 둘 다 10년 동안 각각이 1조 달러 이상씩을 유럽과 미국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정부 자금으로. 물론 일부 기업들이 이제 자금들이 같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산업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은 요약을 딱 하자면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를 다 몰아내는 겁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일부 불가결하게 화학 공정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거기에서 관련된 탄소 배출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석유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천연가스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죽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에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게 많이 가격 갖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석유나 천연가스나 석탄의 수요가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업스트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지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중동 산유국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봐가지고 야,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가 없어요. 그쪽은. 투자를 안 해요. 요즘 누가 석유 광구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천연가스 광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석탄 광구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산업은 이미 쇠퇴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뿐이죠. 그 이제 그 안 하는 공간을 메워주는 게 이제 그린 산업이에요. 이미 뭐 그린 산업은 대세가 된 지 좀 시간이 좀 됐죠. 아, 됐다. 네, 그럼요. 그럼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력, 풍력, 수소 이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뭐 크게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혹시 원자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재생에너지 아니고 그거는 전통 에너지원이죠. 전통 에너지. 아주 오래된 발전원이고 원전을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고요. 작년에 이제 EU에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한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마치 이제 원전을 뭐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전이 가진 아주 이제 근원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폐기물, 원전의 뭐 사고에 대한 이슈는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거는 뭐 사고 때문에 원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또 그 현실 감각도 없는 얘기니까요. 그거 말고 원전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영구히 보관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원전 폐기물 처리장 하나 짓는데 40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글로벌리 현재 가동 중인 폐기물 처리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핀란드에. 나머지 뭐 짓겠다는 국가들이 유럽에 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이 사실은 영구히 처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원전이 작년부터 조금씩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가 들려오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원전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확실해요. 앞단에서. 뒷단에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지만 앞단에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춰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냥 브릿지 에너지로서 바톤 타치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롤을 갖다가 유지시켜야 되는 요 정도의 이제 영역인 거죠. 결국은 줄어들겠네요. 그럼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원전은 2000년 말에 원전의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였어요. 2021년 말에 9.6%죠. 한 자리. 그러니까 거의 뭐 몇십 퍼센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의 2000년에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어요. 네. 근데 2021년 말은 10%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완전히 두 개가 이제 2021년 말부터 역전이 됐고 작년도에는 이게 더 벌어졌겠죠. 더 벌어지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져서 풍력, 태양광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국들의 목표예요. 네. 그게 이제 2040년에서 45년 사이에 그렇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원전이 너무 급격하게 없어지면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야 어느 정도 유지해줘. 이런 게 이제 그 주요국들의 정책이고요. 물론 이제 일부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을 얘기하고 있는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뭐 그 일부 국가들은 원전이 없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국가들은 이제 뭐 신규 건설을 하려고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전은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유럽에서는 한 15년 정도 걸리고 미국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신규 원전 건설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하세월인 거죠.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얼마나? 태양광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하죠. 진짜요? 네, 늦어도 1년이면 하는 거고. 그 땅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지형? 그렇죠. 그러니까 육상 풍력도 한 2, 3년, 해상 풍력은 뭐 유럽은 길어야 한 5년 이 정도 걸리는데 그나마도 이제 작년에 EU가 리파워 EU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허가를 굉장히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죠. 그러면은 그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좀 세 개를 크게 두고 본다면은 저희가 만약 좀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한다고 하면 어디 쪽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풍력, 태양광, 수소는 페어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요. 수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그레이 천연가스에서 계질해서 만든 수소인데 네. 그 수소는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깨끗한 수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수소는 그린 수소예요. 풍력,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으로 네. 물을 분해해서 쓰는 그린 수소라서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같이 성장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네. 글로벌 전력에서 차지하는 풍력, 태양광의 비중이 10%니까 이게 이제 7, 8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그럼. 성장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고 이거는 정책의 함수고 이미 정책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IRA와 리파워 EU가 작동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수소는 이제 재생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성장에 지금 완전히 초입이에요.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20년 전, 전기차의 10년 전에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는 쉽죠. 그럼 지금 수소 투자해 주면 되겠네. 그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주들은 기술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라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와 같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기업이 뭐예요? 현재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뻔해요. 몇 개 안 됩니다. 네. 두산 퓨어셀이라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하는 회사가 있고 수소와 관련된 소재 회사들이 이제 2개가 있죠. 효성 첨단 소재. 그거는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이제 탄소 섬유로 이루어지는데 이 탄소 섬유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막 개념이에요. 이 전지에. 그 멤브레인을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 이 멤브레인은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의 설비에도 중심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업체가 있죠. 그리고 한 회사는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비나텍은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수소연료전지의 MEA라는 중심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이 있을까요? 거기는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업체들이 빠네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하나솔루션이잖아요. 하나솔루션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중국 업체 다음으로 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그 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IRA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과 같은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3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기업 가치가 앞으로 이제 계속 높아질 겁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그 회사는 이제 미국 스토리는 굉장히 약한데
유럽에서 아주 강자이고요. 그 회사는 뭐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뭐 CS 윈드하고 삼강 M&T 두 개의 회사가 있죠. 네. CS 윈드는 하나솔루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곳곳에 생산 기지가 있고 글로벌 이 풍력 시장 성장의 가장 핵심 수혜의 주입니다. 그래서 풍력 주식들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썩들썩거리는 종목이고요. 삼강 M&T는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회사는 이 하부 구조물 플레이가 별로 없어요. 글로벌리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해상 풍력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주죠.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이름도 바뀔 거예요. SK 오션 플랜트로 아마 이름이 바뀌면서 SK에 의해서 이제 SK 그룹이 이제 뭐 해상 풍력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캡티브의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가 이제 될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삼강 M&T도 좋게 보고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반도체는 좀 그 정치적인 반도체법으로 해서 좀 견제가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 쪽은 중국이 이미 너무 커졌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는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통 주식 투자할 때 1등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중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한국 기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은 이미 원탑이잖아요. 이미 다 커져 있잖아요. 네. 다 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을 막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워낙 컸어요.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장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이미 많이 커졌고 앞으로 커지긴 하겠지만 성장률 면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이 앞으로 중심이 될 거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한국 업체들이 중국 다음이었는데 중국을 견제하니까 그러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국 업체들보다는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이시죠.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지금 여유가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좀 했을 때 한 몇 %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1억 중에서 네. 그린 산업에 얼마나 네, 투자를 그렇죠. 할 거냐고요. 네. 글쎄요. 저 같으면은 100% 다 살까요, 그냥?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한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네. 작년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들, 빅텍들이 작년에 글로벌리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올해는 국내 상관없이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세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들도 많이 빠져 있고 밸류에이션도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죠. 네. 네이버는 지금 PBR이 1배 근처일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한 상태고 비즈니스 모델은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좀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그린 산업,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수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30 넣어버리면 3분의 1씩 넣어버리면 될까요? 풍력, 태양광하고 수소를 같은 비중으로 넣고요. 네. 그 전기차 쪽은 배터리 쪽은 좀 더 작게 놓고 싶죠. 그러세요. 네. 혹시 그 이유는 뭐세요?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배터리 쪽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충분히 형성이 됐고 올해를 보면 그로스가 낮아지잖아요. 반면에 이제 풍력 태양광은 올해부터 이제 이게 그 정책 효과로 인해서 그로스가 확 커지거든요. 작년에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들 때문에 밸류체인들의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원재료 가격 단가들이 오르고 이러면서 업체들이 그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다 이제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2차전지 쪽은 작년에 워낙 화려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신다면 아무래도 배터리 쪽보다는 풍력 태양광
수소가 더 낫죠. 아, 그렇군요. 네. 그 2차 전지가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혹시 재생에너지 쪽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나요?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스타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그로 성장은 하긴 하겠죠.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나 뭐 상가멘티나 뭐 이런 회사들은 스타 업체들로 글로벌에서 반짝반짝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너무 작다는 말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은 중국 시장이 너무 커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이에요. 예, 절반 이상인데 거기는 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미국과 유럽 시장을 가지고 이제 쌓아놓는데 유럽은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이 앞으로는 주력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배터리는 미국은 일단 우리가 선점을 했고 유럽도 사실은 선점을 했고 중국을 조금 이제 끼워주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더 크죠. 그래서 이미 시총이 크잖아요. 네. 우리 LG엔솔 상장되면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시총이 지금 200조도 훨씬 넘잖아요. 다 합치면은 네. 소재, 부품, 뭐 셀, SK 그러니까 이노, 그 SDI, LG엔솔 그다음 나머지 소재 회사를 다 합쳐보세요. 벌써 지금 뭐 글쎄요 한 300조 뭐 그 정도 이상일 거예요.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게 역전할 거예요. 역전하는데 이미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 업체들의 안에서의 이 앞으로의 그로스 자체는 과거보다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그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 작년 하반기에 오히려 좋았었거든요. IRA 통과되고 뭐 리파워 EU 플랜 나오고 하면서 좋았었는데 연말께부터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조정받을 이유가 펀더멘탈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의 효과가 정책은 세팅이 됐지만 올해부터 이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올해부터 풍력 태양광 주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말장은 사실은 작년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를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죠. 빠지는데 빠지면서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가의 하락을 정당화하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네.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뭐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좋았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으면서 주가들이 빠졌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은행 최근에 이제 건설까지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수급 때문에 이제 그쪽을 상대적으로 좀 작년에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올랐던 걸 팔아서 이쪽을 또 사는 이런 매매까지 있었고요. 근데 해외 주식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의 대표적인 IRA 수혜주인 퍼스트 솔라 그다음에 유럽의 해상 풍력 관련된 1등 주인 베스타스 이런 회사들 보면 주가가 견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 것들은 빠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업체들은 하나도 그렇고 CS윈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없어요. 우리 시장은 뭐 별로 의미가 없고 다 미국하고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이고 이 회사들하고 다 고객과의 관계 또는 완전히 경쟁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업체들의 주가 흐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동행하지 않을 때마다 이제 다양한 왜곡된 정보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흔들리게 되죠. 특히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유도하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네. 개인 투자들. 거기에 이제 소개돼서 따라다니게 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산업의 구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꼭 수익률, 의미 있는 수익률을 챙겨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맨날 이 주가의 흐름만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면서
에이 무슨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풍력태양광 아직 석유 시대는 안 끝났어. 천연가스 시대는 안 끝났어. 온전히 앞으로 대세가 될 거야. 이런 류의 그런 왜곡된 정보들이 횡행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찍고 있지만 이게 언제 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가 보십시오. 오늘 주가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게 한꺼번에 다 그냥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느긋하게 그린 산업에 투자는 하셔야지 원하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짧게는 3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종목마다 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르고 해서 그렇죠. 근데 뭐 2030년 초반까지가 그린 산업이 가장 화려한 성장을 하는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미 성숙 산업이 돼서 얘네들이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이제 성장률의 함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